안녕하세요. 저는 K글로벌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는 목대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혁신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200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거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독립해서 K글로벌 자산운용을 갖다가 설립하고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19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다니면서 그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또 제가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갖다 많이 했었고 또 배우고 느꼈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 2월에 비밀품이지만 글로벌 혁신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 분들에게 이 책이 소개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걸 갖다 중문으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출간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책을 가지고서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코로나 이후에 바뀐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비매품이라 지금은 좀 구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 책은 대부분 투자 서적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학술적인 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도 조금 실전적인 투자 부분을 갖다가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됐던 그 글로벌 혁신 전쟁 책에 대한 표지 부분이고요. 좌측에 있는 비매품 책은 좀 구하기는 어렵고 우측에 있는 책은 지금 구해볼 수는 있지만 중국어로 돼서 좀 많은 한국 분들이 좀 아직은 읽는 데는 좀 어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죄송스럽고요. 혁신기업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기존의 글로벌 혁신 전쟁 책에서 설명했었던 혁신기업 투자와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냈던 글로벌 혁신 전쟁의 내용을 갖다가 1, 2, 3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혁신 전쟁의 시사점을 4편에서, 파트 4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 투자.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느끼면서 경험했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혁신기업 투자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글로벌 혁신 전쟁에서 설명했었던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혁신기업 투자. 혁신기업 투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스타일이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글로벌 투자를 갖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대표적으로 경제적 혜자 개념을 갖다가 많이 설명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일하면서 운용을 했었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공무원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미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이러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저희가 목격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녹일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펀드를 갖다 만들었었고, 그 초창기가 이제 글로벌 그로스 펀드였습니다. 이러한 그로스 펀드는 이제 초창기 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업화 단계로 가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었고, 생산량 Q가 늘어나면서 이제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혁신 기업, 이걸 갖다 기반으로 하는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성공을 거두었고, 혁신 기업을 갖다
저희가 찾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도 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글로벌로 투자할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라는 아이디어로 G2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G2 이노베이터 펀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펀드가 상당히 잘 됐었고 저희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이 펀드 운용하면서 얻었습니다. G2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당연히 이제 세계 최대 수준의 연구 개발 비용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고요. 많은 혁신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했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2 이노베이터 펀드가 많이 성공을 거뒀었고 이러한 많은 혁신 기업 투자들의 투자했던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혁신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혁신 기업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과서로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리스크 리턴 대비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캐시카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로서는 캐시카우가 가장 좋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캐시카우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에 있는 글로벌 유수의 펀드들하고 경쟁하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냈던 방법은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혁신 기업 무리군에서 좀 진정한 성장할 수 있는 파기적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파기적 혁신 기업을 찾아내는 게 좀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계량적 방법 그리고 정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내는 걸 갖다 지속적으로 했었고 거기서 조금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혁신 기업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사실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을 갖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10년 전에 애플을 저희가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었다면 20년 전에 애플을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었다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잘못 선택을 했었으면 사실 없어진 기업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 기업 투자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은 이게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라는 게 최근 요새도 느끼겠지만 금융시장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고 특히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성장주에 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치주 대비 혁신주의 주가 하락이 아주 크기 때문에 즉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부진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수익률 부진을 갖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제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있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이런 것을 펀드 운용에 많이 녹여서 방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을 투자하면 좋은데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은 하락장에서 손실폭이 크다. 현재 최근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었느냐? 혁신 기업은 이 기술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제 성장을 보이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즉, 기대치는 보통 선형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성장이 S커브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기업 가치는 그 차이만큼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착안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찾아냈고요.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 혁신 기업 투자의 장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 기업, 이렇게 혁신 기업에 관련된 투자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어떤 투자를 했었느냐.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의 글로벌 혁신 전쟁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우는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형태로는
플랫폼 기업에 집중이 돼 있었고요. 기술로는 인공지능에 집중이 돼 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플랫폼 기업 형태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성격상으로 보게 되면 독점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화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비즈니스 간의 융합이 많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그 산업이나 세부 산업으로 왔다가 사업이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 나타나고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 업체들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빠르게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좋았던 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결국에 일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가입자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쉽게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서비스 제품으로 이동을 못하게 되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독식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 하나만 잘 고를 수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점 기업이었고요. 저는 여기에 많이 착안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글로벌 혁신 전쟁의 그 가장 핵심은 플랫폼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잘 선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이러한 플랫폼 전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쟁은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의 성장 스토리, 외부 공급자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했었고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자료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예인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그 혁신 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이 됐던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흥국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예인 엠페사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제 성장 스토리 부분도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뭐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까지의 그 플랫폼 기업이 성장했었던 배경 중에 뭐 또 다른 요인을 하나 들자고 하면 낮은 자본 조달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조달 비용이 싸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저금리로 M&A를 하기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즉,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갖다가 합병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사이즈를, 매출을 늘리거나, 이제 기업 가치를 갖다가, 키울 수 있었고요.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요인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실 글로벌로 확장하는 게 상당히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로 확장을 많이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메타 등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플랫폼 기업의 기업 형태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BC 시대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다른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했었고, 사실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이 인공지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전에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기업 형태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그 파괴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서 보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등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사실 투자하고 주도를 많이 했었고요.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하웨이 등이 이러한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그 글로벌 혁신 전쟁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느냐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고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참 여담으로 그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 인공지능 기술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하고 있지만 뭐 사실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탑 AI 연구자 수가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조금 인간적인 차원에서 많은 그 인프라들이 중국 대비해서는 좀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정부 주도로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실생활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부러울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으로는 하웨이, 틱톡, 하익비전 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글로벌 혁신 전쟁에서 조금 많이 언급을 하고 설명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웨이와 이제 틱톡 그리고 하익비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혁신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혁신 전쟁은 조금 약간 진부한 내용들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 기업들의 이름들이 조금, 그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최근에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미 식상한 이름들이 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럼 글로벌 혁신 전쟁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요게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투자 방법이라고 사고 체계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정도로 글로벌 혁신 전쟁의 키워드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매크로적인 부분인데, 저성장 기조하고 금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과 국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산업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매크로적인 거, 지역과 국가 선택, 그 마지막으로 산업 그 밸류체인의 그 재편 부분이고요. 투자 쪽 사이드가 있어야 투자 쪽에 어떤 시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라는 점으로 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혁신 전쟁 키워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성장과 이제 새로운 균형이라는 걸로 저희가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뉴 노멀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이었고요.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이 낮고 금리는 낮은 환경이었지만 하지만 위험은 통제됐던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으로 위험을 통제했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통제되었던 시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는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아직까지 뭐 빠른 고속 성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성장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까지가 저금리였다고 하면 이제 고금리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이전과 다르게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매크로 환경으로 저희는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익숙했었던 WTO, 즉 글로벌 체제가 이제 후퇴하고 있고요. 자국 이익에 기반한 동맹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이 세계의 그 구조가 짜여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타났듯이 자국 우선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양한 산업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지역 우선주의, 혹은 동맹 우선주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만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가면서 2000년도 중후반 셰일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그 에너지 순수익 국가에서 순수출 국가로 변화를 했고요. 셰일 혁명을 통해서 미국은 진짜 2019년 이후에는 에너지 순수출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지형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오펙이 주도했던 에너지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빅3로 이제 요약이 되는 에너지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에너지 지형의 변화가 사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갖다가 더욱더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유럽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맞다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프 라인을 갖다 폐쇄하면서 러시아는 이 에너지를 갖다 무기화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확보 전쟁을 글로벌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잠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저성장과 새로운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기존의 WTO 체제가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성장 기업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매크로 환경, 저성장과 고금리의 매크로 환경에서는 사실 시장이 축소되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혁신 전쟁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러나 국가보다는 산업 선택, 특히 기업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기술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 IT 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흐름이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아직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은 달러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고요. 경쟁 우위로 이것을 갖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과거의 카피캣,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 공장이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으로 빠르게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로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의 산업 제조업 역량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발전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직까지 기존 패권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용어에서 나타났지만, 기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기존 강대국이 견제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키티데스 함정이 빠져서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을 사이에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조금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기폭제가 대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를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 글로벌 투자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이 두 국가를 빼면 상당히 다른 곳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에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지만 정말 불확실한 두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두 국가의 관계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가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중국 투자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전보다 조금 비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 선택의 중요성은 사실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까지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산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WTO 체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글로벌 생산 기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은 게 중국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깨달았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던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미국의 공급망을 갖다 점검했고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품목이 알고 보면 사실 앞서 코로나 이전의 글로벌 혁신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부품 소재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기술 패권,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조사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100일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미국 공급망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조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여기에 우리의 미래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 투자하는 곳에 저희들도 같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설계 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업체들이 상당수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에서 보게 되면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갖다가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업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죠. 반도체. 이 반도체 산업을 갖다 장악하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고 칩4 동맹 그리고 자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이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조금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크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데 반도체 장비만큼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ASML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최근에 막고 있고 계속 막는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아직 중국이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에서의 그 미국의 이제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가 거의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중국이 많이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설계, 그리고, 부분에서 이제 열의에 처하다 보니까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이제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중국이 그 반도체 쪽에서 그 성공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낸드 쪽에서 부분이고요. 한중 간의 기술 격차도 과거의 그 격차 대비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예,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 공급망 재편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다른 두 번째 분야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줄이고자 각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전기차를 늘리자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지만, 전기차는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 당연히 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부품의 가장 핵심이 이제 배터리고요. 고부가가치입니다. 생각보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해서 2030년이면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 현재 지금 배터리 생산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재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산업을 갖다가 다시 미국에서 육성하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 인플레이 감축법으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하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건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의 완성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많은 완성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합작 법인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거나 배터리의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중국 이해 지역에서 조달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갖다 선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미국 생산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의존적인 그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갖다가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나타날지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그 인플레 감축법을 들고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는 쪽으로 현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배터리 업체에서도 이제 둘의 그 기술 패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흰 겨루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그 제약 및 바이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초기 단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그 전 세계의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이 분업화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저부가가치 산업, 저부가가치 기업 쪽을 갖다가 신흥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위탁 생산 기업들이 이제 그 신흥국에서 많이 생겼었는데요.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오 의약품에서 그 위탁 생산을 많이 맡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성장했었고,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탁 생산 기업들, CMO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의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CMO가 이제 고부가치 산업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그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회사, 바이오 업체들이 있지만 사실 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신흥국으로 많이 받아 보니까 제대로 된 백신 하나 만들 때도 그 미국은 좀 어려움에 겪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로나 같은 뭐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신흥국 대비해서 중국이나 한국 대비해서도 좀 열악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모습을 갖다가 바꾸고자 지금 바이오 생산 설비를 갖다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에서 생산 설비를 갖다가 미국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핵심 정보들이 신흥 국가들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경계하고 이러한 역량 등을 다시 내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그 많은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최근 미국 2022년 9월에는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계획이라는 그 국가 정책으로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고,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미국이 밸류체인에서 신흥국 더 나아가 중국 더 나아가 신흥국을 갖다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의 투자 기회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새로 생길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그 산업 공급망 재편의 그 이야기는 히토류입니다. 사실 그 희귀한
금속이고요. 희귀한 어떻게 보면 원소인데, 이 히토류는 첨단 산업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토류는 사실 연구자석 생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공학, 친환경, 그리고 항공우주나 방위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미사일이나 군수 장비 같이 전략적 혹은 국가 안보적 전략 자산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히토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첨단 산업에 필요한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또한 다릅니다. 경히토류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 널리 퍼져 있는 반면에 중히토류라고 하는 부분은 몇몇 국가에 국한이 돼 있어서 사실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히토류 대비해서 중히토류는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 전략자산으로 중히토류를 갖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이런 강산 투자 그리고 해외 쪽에 있는 히토류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료에다 보시다시피 이제 히토류 밸류 체인은 대부분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굴 및 정년 그리고 연구 자석 생산까지 중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미국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참 관심이 많고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히토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오염을 갖다 수반하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에서 특히 환경 오염을 갖다가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요. 언젠가는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까지 이제 매크로 환경, 그리고 이러한 달라진 매크로 환경, 거기에 따른 이제 지역과 국가에서의 투자의 어려움, 그리고 산업에서의 공급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투자 쪽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투자 스타일,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의 변화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혁신 전쟁에서 성장주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고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먼 미래까지 미래의 현금 흐름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성장주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장주 투자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또한 이제 손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손정희 회장도 많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주 투자가 이전처럼은 쉽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도 지금 최근에 성과가 많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본 또한 많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매크로 환경, 저성장이지만 고금리 환경,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로, 투자를 지속하자라고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전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성장주 투자를 갖다 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치주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트폴리오 구축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기업 분석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투자 스타일을 고수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성장주 플러스 가치주의 투자 스타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조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군을 갖다가 편입을 했었고, 사실 이런 것이 95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7.5%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권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채권 플러스 미국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해외 주식,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복잡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됐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자산군, 다양한 구조화된 상품 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모습은 예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ETF 금융 혁신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 못지않게 분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ETF를 통해서 예전에는 간접 투자를 했던 개인들이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을 갖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또 발생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등장입니다. 실물 자산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자산을 갖다가 유동화시킬 수 있게 됐고, 디지털화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같이 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단순화될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복잡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혁신 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과 고금리 환경에서 다국화되고 분열된 세계를 아직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여력을 제한하고 예전에 투자했었던 리스크 리턴의 프로파일을 악화시킨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상 해외 투자, 글로벌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패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의 축이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글로벌화가 퇴색되고 후퇴되면서 자국 간의 공급망을 갖다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핵심 산업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크로 환경, 그리고 국가 선택, 그리고 산업 선택의 아이디어가 모여졌다고 하면, 네 번째로 기존과는 다른 이제 투자 스타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트폴리오 구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번째로 성장주 중심의 투자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가치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혼합 포트폴리오 구축의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함에 있어서는 이전과 여전히 복잡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되지만, 디지털 자산
등장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의 재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혁신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제가 설명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뭐 질문을 해 주시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그 글로벌 혁신 전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시 느끼고,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